오늘은 리더십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영학 용어에 그 관리한다는 말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대별로 보면, 슈퍼바이징,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오늘 4번째 리더십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슈퍼바이징은 그 기계에다가 사람의 노동을 결부시켜서 일을 하긴 하지만 정렬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공방과 같은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이제 포디즘의 요 이제 T형 국민차가 나오기까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리는 이유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대량 생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용어는 이 GM이 다품종 소량 생산, 고객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확보해 주면서 시장을 고객을 공략하는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관점과 행동들을 매니지먼트라는 말로 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리더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이 3가지 용어로는 다 포괄할 수 없는 어떤 경영관리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980년대 처음 나왔던 렉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디즘, 그 다음에 GM의 마케팅, 매니지먼트를 지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1980년대에 토요타의 이제 렉서스 시리즈인데, 이 렉서스 시리즈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이제 리더의 어떤 탁월한 이끌어가는 힘이죠. 근데 그 힘의 대부분은 권력인 파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게 하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렉서스 시리즈의 탄생과 그 뒷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요타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처음에 미국 시장에는 이제 저가로 진출해서 차츰차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드 클래스의 럭셔리 세단을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자라고 하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기간도 무제한이고 예산도 얼마든지 써도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회사의 부품을 사용해도 되고, 스펙은 당연히 최고로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원대하고 야심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3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럭셔리하다는 말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전히 일본의 차들은 이제 가성비죠, 값싸고, 그다음에 품질이죠, 아주 튼튼하고, 이런 부분에서 럭셔리 세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더라도 그것 중에서도 우리가 고객으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타겟이 뭐냐를 이해해야 됐고요. 세 번째는 그런 고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요소를 구현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보통 마켓 리서치라든지 용역을 줘가지고 보고서를 받는 식으로 해 가는데, 토요타는 조금 접근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80년대의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케팅 보고서를 받는 대신에 미국 시장을 이해하고 럭셔리 세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일은 이렇습니다. 20명 정도의 디자인하고 엔지니어, 그러니까 설계자하고 만드는 엔지니어를 미국에다가 보냅니다. 시찰이 아니고 생활을 하라고 보냅니다. 그것도 LA의 라구나 비치 라구나 비치의 그 호화주택에 있는 중상류층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85년부터 몇 년간 생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설계할 디자이너와 만들 엔지니어들을 마켓 리서치 보고서를 던져준 게 아니고 가서 한번 살아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부유층의 취향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와 생활이 연결되는 지점, 그러니까 골프장, 쇼핑센터, 교회, 레스토랑, 여행,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아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좌석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뒤에 트렁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등등등등을 이제 럭셔리 세단을 이제 몸으로 이해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타겟 고객을 이제 잡는데, 링컨하고 캐딜락은 미국이 자존심이니까 아예 안 되는 것이고, BMW하고 아우디는 성공한 젊은이, 뭐 이런 그 개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벤츠나 볼보의 고객층이 우리가 침투할 고객층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의 성공을 과시할 필요도 없고, 오직 신뢰성,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이 럭셔리 세단의 요소를 이제 이렇게 구현해 보자라고 이제 한 게, 차를 탄다는 것은 그 지위, 그 사람의 명망, 그 사람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 품질은 기본이고, 세 번째는 또 조금 그 의외였던 게 리세일 밸류, 그러니까 중고 가격이 잘 지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성능, 고스펙이어야 되고, 안전성과 안전성은 뛰어나야 되고, 요런, 그러니까 딱 그 벤츠나 볼보의 컨셉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미국에서 자기가 설계하고 만들 차를 탈 사람들의 생활을 몇 년 해보고 만든 이 럭셔리 세단인 렉서스 시리즈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89년에 이제 처음 출시되었는데, 당시 미국의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인보다 더 미국인의 생활을 잘 이해하고 만든 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렉서스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우러나온 제대로 된 기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십 또는 자발적인 동기부여, 이런 얘기를 논할 때에 이 네 번째 토요타 렉서스의 그 슬로건은 결국은 이제 고객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고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고객의 감성이고 고객의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사로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점점 자동차 산업, 자동차 기업이 고객을 보는 관점이 진화를 하겠죠. 깊어지죠. 첫 번째는 물건이 있으면 팔린다였다가, 두 번째는 가격이 싸면 팔린다. 세 번째는 선택권과 편의성을 주면 팔린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고객의 감성과 정체성을 어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해서 토요타는 셀프 모티베이션, 이 자기 스스로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인게이지먼트는 이제 커미트먼트하고 짝이 되는 말인데, 커미트먼트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내려오니까 이걸 거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커미트먼트라면, 인게이지먼트는 약혼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또는 회사가 하는 프로젝트와 내 삶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일치시키는 운명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훨씬 더 깊은 몰입을 단순히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지나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성적이고 멘탈적인 것까지 이제 몰입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너십. 오너십은 이제 동양에서는 항상 뭐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좀 이율배반적인 말이죠. 오너십 글자 자체가 오너에게 붙는 쉽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오너십을 정신교육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오너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지분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일에 관한 오너십은 뭐냐면 사용자 경험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네가 만든 차는 네가 한번 타봐라, 또는 네가 만든 차를 몰고 다닐 사람으로서 한번 생활해 봐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사용자 경험을 부여하는 마케팅 정책은 아주 많죠. 뭐 예를 들면 패션의 뭐 원고장인 뭐 뉴욕이라든지 밀라노라든지 이런 데에 한국의 의료계의 마케팅 기획자가 가서 직접 1년, 2년, 3년 살면서 그 패션의 본고장에서 일어나는 물결들을 추세들을
학습하는 또는 보고 전달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980년대 토요타는 이런 셀프 모티베이션, 인게이지먼트, 오너십이라고 하는 이 세 마리 토끼를 사용자 경험의 부여라고 하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 직접 가서 만들 사람이 하는 살아봐 라는 식으로 해서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토요타 입장에서 보면 고객은 차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소비한다. 이렇게 해서 브랜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내용이 바뀌는데, 첫 번째는 이 자동차 산업에서 이게 이제 그 마이클 포트의 경쟁 전략에 의하면 결국은 가격하고 차별화 이 두 요소를 가지고 경쟁력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토요타 생산 방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ZIT라든지 JIT라든지 린이라든지 이런 생산 방식이 있고, 그것은 모든 낭비를 제거하는 하나의 철학이고, 그렇게 해서 이 가격을 잡고 또 이 품질 고장나지 않는 차라고 하는 차별화도 잡고, 이 두 가지를 다 잡은 것 위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문화와 감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이제 집어넣어서 이 마이클 포트의 그 경쟁 전략의 구도 자체를 어떻게 보면 깨버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객에 대한 관점이 아까 이제 깊어졌다고 했는데, 결국 고객은 물건이 아니라 정체성, 그 물건이 가진 정체성, 브랜드에 충성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이며 그 브랜드가 가진 가치며 그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부 고객인 직원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케팅 리포트를 던져주고 이렇게 만들어가 아니고 내부 고객을 이제 창조자로 만드는 것이죠. 이런 걸 어떻게 만들까요? 단순히 지적이거나 책임감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의 상상력, 감성, 영혼까지도 몰입해서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창조자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몰입과 업의 정신을 이제 요구하는,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용자 경험의 부여를 통한 오너십, 인게이지먼트, 셀프 모티베이션을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이 회사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지식뿐만 아니고 감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매니지먼트가 학습 조직화가 많이 되는데, 그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지식은 상당히 논리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가치라든지 서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성적인 부분이 크죠.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는 보다 수평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동료가 아니고 동료에서 좀 더 나아가서 파트너, 그죠? 동료와 파트너는 좀 더 또 차원이 다른 관계가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이제 수평적인 상호 존중적 관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 산업 100년의 역사로 본 고객과 내부 고객인 직원에 대한 생각은 항상 쌍을 이루면서 대칭적으로 진화해 왔다. 이렇게 상관관계 굉장히 높게 진화해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900년대 이전에 슈퍼바이징, 그리고 포디즘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GM의 매니지먼트, 토요타의 리더십을 개념적으로, 시대적으로, 내용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 즉 이 직원의 인재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슈퍼바이징의 시대에는 그 사치품이죠. 그러니까 귀족이나 부호들이 수집하는 하나의 사치품이어서 이 물건이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으니까 물건만 있으면 팔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물건에 대한 생각은 있지 고객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다가 포드가 대중주의를 선언하면서
핵심은 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췄죠. 그리고 매니지먼트 시대 GM이 오면은 거꾸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성과 차별화, 편의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을 공략했죠. 그리고 토요타는 이미지와 정체성을 가지고 고객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직원들에 대한 생각과 대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보면 아까 얘기한 슈퍼바이징 시대에는 성실함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에 있어서 지시를 따르고 일을 하면은 물건이 만들어지니까 성실한 것이 인재상이었죠. 두 번째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시대에는 4D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대량 생산 체계에서는 숙련공이 중요한 것이죠. 필드 매뉴얼을 즉 규칙과 절차를 숙지한 머리로 숙지하고 몸으로 익힌 숙련공이 인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매니지먼트 시대에 오면은 아까 얘기한 선택권과 다양성 차별화 이런 것들은 다 지적인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되니까 인재사항은 당연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지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학습을 권유하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리더십의 시대에 오면은 이미지와 정체성을 위한 인재상으로서는 아까 이야기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파트너. 그래서 기업, 고객, 직원 간의 파트너십이 유기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단순히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결합시키는 인게이지먼트. 동양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버이 정신.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 라고 하는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노동과 돈을 교환하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곧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어버이 정신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가지 단어에 대해서 네 번에 걸쳐서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 비유해서 경영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의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왔고 시대가 어떻게 변했고 그 변한 시대가 왜 그런 단어를 요구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학 또는 기업 경영의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객과 내부 고객에 대한 관점이 그렇게 굉장히 깊어지고 점점 수평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시대적인 진화의 역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자동차 100년의 역사로 보았으니까 이번에는 그렇다면 현대에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어떤 내용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